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금리인 상황 속에서도 고정금리로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고정금리로 저금리 약 지금 뭐 미디어에서 예측하는 바는 4%대인데 그 정도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시그널을 줄 때는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말 그대로 특례인데 지금 기존에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40%만 대출이 되고 그래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3억 6천만 원의 돈만 빌려줬고 한도가 3억 6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DSR도 함께 봤습니다. 즉 본인이 벌고 있는 소득 대비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리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제 생각엔 한 1억 5천 정도 돼야 했을 텐데 내년만 이 DSR을 보지 않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고 금리는 고정금리로 뭐 정확하게 공지된 건 아니지만 대충 4%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플루언서라는 업자들이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면은 그게 다 타이밍이었다고 얘기를 단편적으로 하는데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인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정말 본인이 전세나 반전세 그리고 월세를 살고 계시고 혹은 신혼부부이신데 내년에 정부가 이런 기회를 줄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조금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상을 찍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전세대출 이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대출 이자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0.23%포인트 정도는 저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5월에 되고 나서는 전세대출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해지고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8%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대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저렴했는데 갑자기 올라왔느냐를 두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사람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비중이 그러면 당연히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만큼 도달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의 경우에 변동금리를 활용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약 7대3의 비율로 7이 변동금리이고 3이 고정금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변동금리 안에서도 혼합금리라고 해서 뭐 5년 고정 후 그 다음에 변동금리 이런 대출도 있고 그리고 30년 고정금리, 40년 고정금리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뭐 3개월이나 6개월 텀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마치 신용대출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의 금리 인상이 전세대출 시장에는 급격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일 때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뭐 한 3억 정도를 빌리더라도 1년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2%라고 치면은 약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혼을 해서 출발했을 때 자기 자본으로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3억 정도를 전세대출을 통해서 빌리게 돼서 5억짜리 전세를 거주하게 되면 마용성 신축, 준신축급의 역세권에서 전세로 살 수 있었고 본인들 자기 자본 2억에 월세 약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뭐 40만 원 정도 되나요? 3억 빌려서 2%니까 600만 원이고 12로 나누면 50만 원이니까 월세 50만 원 정도에 아주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슈퍼스타 도시인 이런 서울에서 그 정도 월세 뭐 2억에 50만 원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서울 주요 지역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서 그렇게 거주할 수 있었다는 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저 살던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세대출 금리가 2%에서 최근에 8%까지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배가 올라가게 되니까 옛날에 50만 원을 부담했던 전세대출 이자가 200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부부 합산 소득이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월에 약 한 600만 원을 버는 부부라고 하면은 50만 원을 전세대출 이자로 내는 거는 감당할 만 했는데 부부 합산으로 6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200만 원의 전세대출 금리를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전세대출 금리가 저렴할 때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더 저렴한 트렌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민되는 지점이 그겁니다. 전세대출, 전세금, 지금 최근에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역전세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인플루언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조차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조차도 미국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의지를 제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했다 한들 전세금 역시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전세금을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그거에 반해서 공급 물량은 서울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았고 경기 지역은 충분했기 때문에 서울 중심 지역으로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전세 금액은 떨어질지라도 어쨌든 주거 비용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도 월세도 저렴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과거에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은 전세나 월세 혹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 투자 방식으로 올라가는 가격을 해지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전세나 월세를 거주해야 되니까 거주 목적으로 한 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월세 비중도 오르고 있으면서 결국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가지고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것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내놓는다는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자금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다주택자나 뭐 그렇게 고가주택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는 명분도 없고, 또 대출 금액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한국의 가계 대출 금액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위이고 IMF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또 풀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9억 이하의 아파트에 5억까지 대출 한도로 열어준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DSR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비중을 계산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홈쇼핑 절판 마케팅처럼 23년 한 해에 한해서 이 9억 이하 아파트에 5억 대출은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게 띠링띠링 울리면서 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빨리 사세요, 뭐 절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대출 프로그램 역시 절판 마케팅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23년도에 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는 9억 이하의 집들이 거래가 되면 그 상단에 있던 집들의 주인들이 이 집을 팔고 9억 이상에서 12억 사이의 집들로 이사를 가고, 10억에서 12억 사이의 집들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분들에게 팔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돌아가는 게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랫단 9억 이하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9년 12월 이전 가격이 아니면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합당하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저는 19년 12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넘어가서 20년 3월부터 나타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고,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전에 없던 0.5%로 낮추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풀었고, 그게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만들어냈는데, 거의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냈고, 뭐 어떤 분들은 자산 커진 걸 봐야지 부채만 보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가계부채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산의 규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순자산 100억을 잃었습니다 뭐 나왔을 때 그분들 하는 얘기들이 다들 자기 아파트 최고가 찍혔던 실거래가에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세입자 전세금 빼가지고 그 차액을 가상으로 생각했던 금액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 작년에 순자산 100억을 일군 그런 분들도 한순간에 순자산 50억, 40억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번에 내려오니까요. 그러면 즉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조차 그 자산이 커졌다라는 건 역시 가상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면서 가계부채 대비해서 자산이 컸던 것도 다 다운으로 버블이 꺼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IMF에서 뭐 경고가 나왔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뭐 유명 경제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가계부채 는 과다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저금리로 돌아서면 괜찮아진다? 라고 하거나 뭐 가계부채가 10년 전에도 컸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중요한 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활용하는 거는 순전히 개인의 책임이고 결정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고, 뭐 저를 포함한 이런 유튜버들이나 그리고 부동산 강사라는 업자들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는 뭐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인플레는 잡혔고 그러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될 거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결국에는 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았지만 인플레가 돌아서면 바로 내린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고금리인 상태로 당분간 쭉 이어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가 순간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랠리가 펼쳐질 거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오를 거 아니야? 라고 투자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지고 대출을 해서.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을 꺾어주겠다라는 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목표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고금리 상황을 지속하면서 실물 경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인 거고, 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망 위기가 오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는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부족해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월급은 백도가 안 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인플레가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은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인플레가 조금 잡힌다라는 이유로 단번에 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이 금리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택시장의 반등은 천천히 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꺼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던 게 2016년에서 17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인 강남 3구 지역으로는 이미 14년도 봄, 여름부터 그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년도만 돼도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서기 때문에 14, 15년도를 다 돌아서니까 16년도부터 대중들이 부동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한 하락 국면이 이어진 뒤에 불이 붙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까지 최소 2년 정도가 걸렸었는데, 즉 말하자면 아파트 시장은 워낙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처럼 아침 10분에 상한가 가는 거를 못 잡으면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할 거고요. 정말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순전히 제 추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고 이게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시장을 살려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있으면 이거보다도 더 과감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더 과감한 정책을 내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같은 시기는 굉장히 앞을 보기가 어렵고, 제가 유튜브를 한 2달 전에 올렸던 것, 3달 전에 올렸던 것, 그리고 5개월 전에 올렸던 것들이 저조차도 논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즉 말하자면 상황의 변화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를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말하는 부분은 저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령 내가 예측을 못하더라도 예측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종교처럼 어떤 믿음을 갖고 가지는 말자라는 게 저의 신념이라고 뭐 신념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는 이 업자분들 강사라는 분들이 너무 자기 신념을 설파하고 자기를 존경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고 카페에 글 올려가지고 블로그에 뭐 올려라 뭐 카페에 글 올려라 임장 일기 써라 내 강의 들어라 책 사봐라 그런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건 그분들도 2022년 올해 8월에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말씀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들도 많이 없고 2021년에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달려가서 살아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 자체도 그런 업자들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말자. 뭐 본인이 생각하자. 그리고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 적응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반등은 천천히 오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할 거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라는 게 오늘 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